대체 뭐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걸까요?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정말로 확실하게 구분짓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뭔지 말이죠.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가지 답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한번 같이 따져보시죠. 혹시 도구? 우리가 도구를 잘 만드니까? 글쎄요, 꼭 그렇다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면 원숭이나 다른 동물들도 간단한 도구는 쓰거든요. 먹이를 얻으려고요. 그럼 언어는 어때요? 우리 인간처럼 복잡한 언어를 쓰는 존재는 없지 않냐고요? 근데 사실 동물들도 자기들만의 복잡한 신호체계로 서로 소통을 다 하거든요. 아, 그럼 불은 확실하겠죠. 요리도 하고 몸도 녹이고. 그런데요, 이것마저도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일부 동물들은 자연적으로 난 불을 이용해서 남은 익은 고기를 주워 먹는 식으로 불을 이용할 줄 알더라고요. 자, 그럼 도대체 정답이 뭘까요? 사실 진짜 답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내밀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었죠. 자, 이제 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프랑스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이 사람이 어떻게 자연과 문화의 경계선을 찾아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레비스트로스가 누구냐면요. 1930년대에 저 멀리 브라질 아마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원주민 부족들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유명한 책 슬픈 열대가 바로 이 경험을 담고 있죠. 그는 단순히 그들의 삶을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 사회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보편적인 구조, 어떤 공통된 규칙 같은 걸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는 엄청난 생물학적 변화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인류가 짝짓기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발정기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해서 동물들의 짝짓기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뚜렷한 발정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유일한 고등 영장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동물들처럼 1년에 딱 정해진 시기에만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1년 365일 언제든지 성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 초기 조상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계속 가볼까요? 이 끊임없는 성적 긴장 상태가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겠죠. 그럼 인류는 어떻게 이 혼란을 피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도미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발정기가 사라지니까 가임기라는 걸 알 수 있는 뚜렷한 신호도 없어졌죠. 그래서 성적인 활동이 연중 가능해졌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 사이에 끊임없는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정적인 가족이라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어림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레비스트로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근친상간금기는 자연이 끝나고 문화가 시작되는 경계선이다. 바로 이거예요. 인류는 이 혼돈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발명을 해냅니다. 바로 자연계에는 없는 오직 인간만이 가진 규칙, 근친상간금지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 규칙 하나가 인류가 동물의 왕국에서 벗어나 문화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가족 단위를 만들 수 있게 했고 그게 바로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동물들이 가졌던 그 명확한 생물학적 신호들이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를 뭔가로 채워야 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빈자리를 문화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동물들이 신호를 보낼 때 생식기가 붉어졌다면 우리는 붉은 립스틱이나 볼터치를 하죠. 냄새로 유혹하던 페로몬은 사양 기반의 향수가 대신하고요. 또 정교하게 꾸민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은 나는 젊고 건강하다는 활력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전부 잃어버린 생물학적 신호를 문화적으로 다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연에서 문화로의 이 전환이 과연 진보이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잃어버린 걸까요? 이게 바로 레비스트로스가 자신의 책 제목을 슬픈 열대라고 지은 이유, 그 슬픔에 담긴 의미입니다. 레베스트러스는 이른바 진보라는 이름 아래
서구의 현대 문명이 퍼져나가면서 자신이 아마존에서 만났던 그토록 풍부하고 복잡했던 원주민 문화들이 무참히 파괴되는 걸 보면서 깊은 슬픔을 느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근대를 둘러싼 아주 오래된 논쟁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철학자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근대 덕분에 우리가 굶주림이나 질병, 미신에서 해방되고 수명도 늘고 삶의 질도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주장하죠. 이게 진보라는 거예요. 반면에 푸코 같은 사상가는 근대가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통제와 억압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합니다. 광인을 가두고 사회를 획일화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게 한번 구체적인 예를 볼까요? 1944년 한국에서는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순 영양실조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한 걸 보면 근대성이 가져온 진보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레비스트로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문화가 우리의 타고난 자연을, 즉 생물학적 본능을 덮어쓰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힘이 정말 막강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생물학적 조건마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과연 인간 본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아이디어를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평생을 오지 탐험에 바친 세계적인 인류학자가 사실은 탐험을 끔찍히도 싫어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그가 쓴 책 슬픈 열대의 첫 문장입니다. 나는 여행과 탐험가들을 증오한다. 아니, 브라질 오지 탐험에 대한 회고록이 이렇게 시작한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그가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생각의 틀, 바로 구조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레비스토로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문화 현상들은 사실 그 밑에 깔린 보이지 않는 어떤 패턴, 즉 구조가 조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의 영감을 3명의 위대한 사상가에게서 얻었다고 스스로 밝혔죠. 재밌게도 그는 이들을 3명의 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연인은 바로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경제적인 토대가 그 위에 세워진 법이나 예술, 정치 같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봤잖아요. 바로 그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죠. 보이지 않는 기반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두 번째는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의식적인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곳의 무언가가 표면에 우리를 움직인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마지막 연인은 좀 의외인데 바로 지질학입니다. 우리가 보는 산이나 계곡 같은 지형은 그 땅 아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층들의 오랜 활동 결과잖아요. 여기서도 같은 통찰을 얻은 겁니다. 자, 이 3가지 아이디어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보이지 않는 심층 구조가 표면 현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레비스트로스는 문화도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모든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이고 숨겨진 구조적 법칙, 일종의 문법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구조주의의 핵심 목표였던 거죠. 이 생각은요, 1950년대 파리 지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사르트르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거든요. 이 세 개의 대결을 보면 구조주의가 무엇인지보다 무엇이 아닌지를 통해 그 본질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있었어요.
인간은 정해진 본질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고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완전한 자유 그 자체라고 외쳤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 레비스트로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인간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언어, 사회, 가족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야. 정말 정반대의 생각이죠? 당연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만약 거대한 구조가 모든 걸 결정한다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이건 현실에 안주하려는 변명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비판에 자신의 연구로 답합니다. 바로 이 구조주의라는 렌즈를 통해서 당시 서양인들이 미개하다, 야만적이다 라고 무시했던 원주민들의 관습이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고 논리적인 시스템인지를 증명해 보였거든요. 그의 브라질 현장 연구로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 카드베우족이라는 원주민들의 얼굴과 몸에 그려진 아주 복잡한 문양들을 보세요. 처음 보면 그냥 좀 기하학적인 장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구조주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 문양들은요, 그냥 그림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계급과 지위를 나타내고 인간의 문화 세계를 동물의 자연 세계와 구분짓는 아주 정교한 언어 체계였던 겁니다. 맨몸이라는 자연 상태의 그림을 그려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일부 다처제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찾아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추장이 욕심이 많아서 아내를 열어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추장은 부족 전체를 먹여 살릴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보상과 또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일종의 합리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석 방식은 아마존의 외딴 부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신화나 설화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구조주의 렌즈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군 신화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조주의 분석의 핵심인데요. 이야기는 환웅이나 옥녀 같은 개별 등장인물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과 땅, 신과 동물, 문화와 자연처럼 서로 대립하는 개념들의 관계와 긴장 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신화의 진짜 주인공은 캐릭터가 아니라 이 대립한 그 자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온 존재와 땅의 존재가 결합해서 인간 세계의 시조가 태어난다는 이 구조, 이 공식은 비단 단군 신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수많은 신화에서 거의 똑같이 발견되는 보편적인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연구는요, 겉으로 보이는 문화적 차이 너머에 우리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사고방식, 즉 공통의 정신구조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곧 우리 문화가 더 우월하다 같은 생각, 즉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맨 처음에 그 이상한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왜 탐험가들을 증오한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대부분의 탐험가들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신기한 풍경이나 관습만 보고 감탄할 뿐 그 이면에 있는 깊고 보편적인 인간성,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 거대한 구조는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